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정의, 생태정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개요는 사회정의, 생태정의의 그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먼저 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의, 생태정의의 근원으로서 자본주의와 성장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 기술지배 패러다임, 인간 중심주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정의, 생태정의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경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안식일, 안식년, 신년 전통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정의, 생태정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가 훼손된 거면 사회 문제, 뭐 생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나눌 때 생물과 무생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즉 생물은 무생물이 아닌 것, 무생물은 생물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그루의 나무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한 그루의 나무는 반드시 이 땅 속에 있죠. 우리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는 우리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는 물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과 무생물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와 확장된 그 생명체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식물과 동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은 무엇인가 동물이 아닌 것, 동물은 무엇인가 식물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질적이고 배타적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식물과 동물은 이산화탄소와 산소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의 원을 이루고 있다. 순환되고 있고 이 순환고리가 끊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은 호흡하고 말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면 바깥에 있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나무가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산소를 내고 우리는 다시 그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생명의 원이다. 자연과 인공물도 굉장히 뗄 수 없이 연결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건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쓰고 예를 들면 우리의 세탁을 하고 세탁기를 돌려서 세탁을 했을 때 그 세탁 세제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에 있는 조그만 생명체부터 먹기 시작해서 결국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물고기까지 가면 그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생태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완전히 다른 양상일지 모르지만 밑바닥에서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라 그러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생활 양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뱉어내는 온실가스로 지구가 더워지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생겨나고 그것이 다시 사회로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디를 개발한다. 자원을 채굴한다. 이럴 때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대표적으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면 야생동물의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으로 사회적인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이런 인과관계뿐만이 아니고 공정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생태적 파괴의 희생자, 1차적인 희생자가 누구인가? 이 생태적 파괴의 책임이 적은 사회적 약자가 1차적인 피해자라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5년에 발간된 해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통합 생태론을 제안하고 계시죠. 즉 어떤 자연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측면이 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미 받으소서가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사회문제와 생태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면 두 개만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면 49항에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의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지구의 부르짖음, 생태 쪽이라고 하면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사회 문제입니다. 93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1차적 희생자가 되는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렸고, 이제 사회정의, 생태정의를 파괴하는, 사회문제, 생태문제를 파괴하는 근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근원으로 자본주의, 성장, 소비주의,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 기술 지배 패러다임,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그룹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두 가지 그룹 자체가 또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본주의와 성장입니다.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자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그렇습니다. 자본은 자기를 불리려고 하는 게 언제까지 불리느냐? 끝이 없습니다. 무한 증식 운동을 하는 게 자본의 본질이다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무한 증식을 하느냐? 이윤을 최대화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이윤을 최대화함으로써 자본이 자기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체제는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채택하고 있는 사회가 불안해지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체제죠.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불안해지는가? 원리가 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생산성에 관련된 겁니다. 노동 생산성. 생산성의 함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본이라고 하는 게 투자를 해서 그런데 혼자 최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쟁자가 따라붙어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끊임없이 향상해야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2배로 향상되면 5명의 노동자만 필요한 겁니다. 좋은 일이죠. 어떤 면에선. 그러나 필요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고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그대로 놔두면 계속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그래서 고용이 감소하는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게 되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실업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자꾸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물건을 아무리 생산해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고용이 감소했는데 고용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의 생산을 더 증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을 증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아서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필요가 아니라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생산을 증대하는 겁니다. 일단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실체는 뭐냐? 생산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성장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한 정부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성장을 하면 그런 면에서 또 정부도 좋고요.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자본주의의 결과로 무엇이 오느냐? 소비주의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인데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면 소비가 확대돼야 됩니다.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은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것, 소비되지 않는 것은 생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핵심은 성장을 끌고 가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도록 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많아서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어쨌든 성장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이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이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근데 이 GDP라고 하는 것은 시장 거래만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소비했는가, 시장의 거래액만,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 서비스의 총량입니다. 한 해 동안. 시장 거래만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GDP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우리의 삶, 사회의 질적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됐는지 못 살게 됐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도 그거가 돈으로 거래가 되면 예를 들면 환경이 훼손돼서 이 바이러스가 횡행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도 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전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GDP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DP만 봐서는 우리 삶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GDP가 마치 많아지면 많이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증가된 것처럼 삶이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어쨌든 성장, GDP 증가의 최종적인 함의는 뭐냐? 생산과 소비 확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좀 소박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냈는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해서 버렸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왜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일으키고 소비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인 생태적인 훼손의 근원이다. 성장의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태어난 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됐는가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활발하게 된 게 한 200~300년이라고 보면요. 그 200~30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성장의 결과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불황도 좀 있긴 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계속 성장해 왔는데요. 이 성장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됐다. 자본주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최대화하고 자기를 증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예를 들면 100원을 줄 걸 10원만 주고 노동력을 쓰면 최대 이윤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왔어요. 노동력 착취, 자원 수탈. 한마디로 얘기하면 값싸게 채굴하고 원료를 값싸게 채굴하고 제조해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 이윤이 최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이윤이 최대화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휴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콜탄이라고 하는 재료가 아주 필수라 그러죠. 그 콜탄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나지 않고 대부분의 것이 콩고에서 난다 그래요. 콩고에서 그 콜탄을 캐기 위해서 아동 노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싸게 애들을 하루에 한 $1나 줄까? 그렇게 하고 10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빼낸 그 광물로 우리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편하게. 우리 비싸게 돈 주고 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윤이 최대화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해서 자기 증식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느냐? 자기 나라에서도 합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서 이제 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권 의식이 올라가고 그런 반항이 되면 외국으로 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식민지, 그죠? 식민지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2차 대전 후부터 1970년 말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계화라는 정책으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어디든지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세계화 경제입니다. 즉 부국, 잘 사는 나라, 부자들은
생활 양식은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 제국이라는 것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죠? 힘으로. 그래서 외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의 외부화인가?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우리가 편한 환경에서 살면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 희생을 갖다가 자기가 지지 않고 외부로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 있으면 같은 나라에 힘없는 사람에게, 같은 나라에서 힘들면 외국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잘 사는 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그렇지 않아도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타자의 희생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기 힘들고 오늘같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불편하죠. 근데 진실이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생활 양식 바꾸기 힘들고. 그래서 보려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근원적인 반성, 인식이 없는 대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원적인 반성 없이 인식 없이 사회정의를 생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것은 잘못하면 자본주의 운동을 방치하거나 악화하거나 협조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텀블러를 사용한다. 에코백을 사용한다. 뭐 차에 배기가스 없애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를 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양심의 가책을 좀 제거하긴 하지만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면죄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린워싱이라고 그러죠. 텀블러 사업도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에코백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쓴다고 해서 이걸 쓰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쁠 건 없지만 잘못하면 자본주의가 사회적인 생태적인 훼손하는 근원을 갖다 방치하는 경향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연관되긴 한 거지만 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약탈경제입니다.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들으시는데 약탈경제의 진실은 즉 사람에게서 노동력을 가능한 싸게 뽑는 겁니다. 자연에서 자원을 가능한 싸게 뽑아요. 그래야지만 이윤이 최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함께 이 약탈을 정당화해주는 세계인식, 세계를 바라보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세계인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계를 기계로 보는 겁니다. 세계를 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집으로. 그거를 갖다가 집이 그리스 말로 오이코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오이코스를 생태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생태적 세계관이라는 그런 세계 인식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이렇게 다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되게 17세기 서양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분리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그 나 위의 모든 것은 세계는 사유객체입니다.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고유성과 생명이 전부 제거된 물질로 환원돼서 균질화되어 버립니다. 전부 물질이에요. 겉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이 세계가 물질과 운동만 남은 추상의 세계, 이것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로 재구성할 때 이제 기계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기계는 어쨌든 물질이긴 하지만 많은 다양한 부품으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부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부품은 필요에 따라서 폐기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고유성과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 그전에는 생명으로 봤는데 이제 물질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던 어떤 장치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내면의 장치를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원을 마음대로 빼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자세가 되고 사람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다.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 기술 지배 패러다임, 이것도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에 대한 개입, 우리의 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얼마나 개입하느냐, 그 규모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힘이 얼마나 센가?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우리의 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을 확장시켜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일의 진보의 상징이 기술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기술은 좋은 겁니다. 기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기술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술이 지배하는 패러다임, 멘탈리티, 이게 기술 지배 패러다임입니다. 일종의 기술주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힘이 커질수록 무차별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찬미 받으소서 106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대 이전까지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연 자체의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존재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연에 개입했다고 하면 이제 자연에 대한 제약을 기계론적 세계관이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에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것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었다. 힘 닿는 데까지 기술로. 이게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결과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또 이것도 필연적인 기계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는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로 본 세계는 본질적 가치보다는,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물질과 기계로 간주되는 자연, 또 다른 사람들, 이게 자신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내면을 갖다가 자본주의의 약탈 행위에 맞게 우리 내면을 바꿔주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통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아까 얘기한 건 성장 팽창이 문제였잖아요. 결국은 성장하고 팽창하는 것, 끊임없이 자기를 증식하려고 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운동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성경에, 구약에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데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여기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제한하는, 성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제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때 무엇을 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대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뭘 하느냐? 멈추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고 쓰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 뭘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보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 또 동물들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또 땅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지. 계속 무엇인가를 할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정치는 자발적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고, 이 한마디만 봐도 이것이 자본주의 성장에 반대되는 역동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멈춤과 절제의 경제입니다. 그럼으로써 타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 자연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팽창의 경제입니다. 타자를, 여기 타인과 자연 다 들어가는 것이죠. 타자를 착취하고 수탈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식시키는, 언제까지? 모두가 망할 때까지, 성장할 수 없을 때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본주의 체제를 없앤다는 생각을 못하죠.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계속 자기를 늘려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를 늘려온 결과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죽어가고 있어요.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불편해도 정말로 여기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우리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이것을 나아가서는 서로 좀 전파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이 사회적인 정책으로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현실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제 강의는 지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